자, 봅시다. 지금 나눠준 이 교재를 과거에 본 학생도 있을 거예요. 혹시 기억납니까? 언제 봤는데요? 맞아요. 원장쌤 수업 때 봤죠. 기억하네? 기억 안 나는데 나는 척 하는 것 같은데? 아니야? 안 나요. 안 나요? 네. 자, 기니 1년 내내 했을 텐데. 자, 원장쌤이 하시던, 그러니까 이제 고1 수업할 때 이제 쓰는 교재들이죠. 그래서 이거를 좀 가져온 이유는요, 이제 이 문학, 우리 소위 말해 개념어라고 하죠. 이제 다양한 표현 방식들의 아주 구체적인 의미. 그러니까 이럴 땐 이게 적용되는가, 안 되는가. 그러니까 이럴 때는 이런 표현이라고 볼 수 있느냐, 없느냐. 아주 미세한 부분에서 우리가 O와 X를 갈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건요, 이 단어들의 명확한 개념에 대해서 알고 가자 이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좀 더 나아가가지고 여러분 학교는 뭐까지 해야 돼요? 학교 선생님이 했던 말들을 바탕으로 이제 대입할 수 있어야 돼요. 아, 이게 지금 이러하기 때문에 이런 표현 관계가 만들어진다 라고 하는 것들을 좀 확실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겠죠. 왜냐면 어찌됐건 여러분 학교는 학교 선생님의 주관이 좀 많이 들어가는 시험의 종류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좀 잘 파악하기 위해서 일단은 정확한 표현 방식의 의미에 대해서 알고 나서 그 다음에 사실 제일 좋은 학교 선생님한테 질문하는 게 제일 좋아요. 이게 이런 의미는 왜 되는지에 대해서. 알겠죠? 자, 그래서 참 하기 전에 우리 학생 수가 갑자기 늘어나가지고 미안한데 지금 이 반만 그런 게 아니라 딴 반도 좀 다 그래가지고 내가 지금 계속 헷갈리거든요. 근데 이름이 이제 이름 뭐였죠? 지윤이었나? 손지윤 아닌가요? 무슨? 모지윤. 오케이. 딴 반에 손지윤도 있어. 모지. 그다음에 우리 둘은 지금 어떻게 되죠? 예은이. 그다음에 예은이, 유민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예은이, 유민이. 그러니까 부모님이랑 다 통화는 했는데요. 이름은 다 아는데 지금 얼굴이 매치가 안 되는 거야. 알죠? 지금 예은이, 유민이. 자, 일단 대꾸법부터 봅시다. 이거 좀 다양하거든요. 많거든요. 그래서 페이지 빠르게 넘어갈 거야. 만약에 지금 넘기라고 하면 그냥 바로바로 넘기면 돼요. 자, 그래서 대꾸라고 하면요, 우리가 고전 자, 대꾸라고 하면요, 우리가 보통 고전 문학에 많이 나오는 표현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래서 우리 고전 시간에는 대꾸가 안 쓰인 걸 찾기가 어렵다 라고 얘기할 정도로 대꾸법이 많이 활용이 됩니다. 맞죠? 자,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대꾸가 성사되기 위해서 전제 조건이 바로 뭔데? 일단 뭐부터 있어야 돼? 유사한 통사 구조가 먼저 있어야죠. 자, 이 유사한 통사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어야 되느냐? 비슷한 어조나 어세를 가진 게 짝지어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밑에 줄에 비슷하거나 동일한 어구를 나란히 두거나. 그러면 짝지어서 나타내는 표현인데 짝이 안 지어져 있으면요, 짝이 안 지어져 있으면 대꾸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A라는 문장이랑 B라는 문장이 서로 구조가 똑같아. 짓느니 한숨이요 지느니 눈물이라 라고 얘기하면, 자, 짓느니 한숨이요 지느니 눈물이라 뭐뭐니 뭐뭐니요 뭐뭐는 뭐뭐이요 지금 연달아서 나오고 있잖아. 나란히 제시가 되고 있지. 자, 이렇게 나란히 제시가 되어 있다는 점에서 우리가 얘네들의 싹은 서로 뭐가 되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 짝이 지어져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현대시가 있어요. 어떤 1년, 2년, 3년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자, 그러면 1년에 여기 부분에서 A 문장 구조가 나왔어. 그거랑 비슷한 문장 구조가 여기에서 B가 나왔어요. 우리가 이런 걸 보고 대꾸라고 할 수 있냐 이 말이지. 대꾸라고 할 수는 없어. 왜? 짝지어져 있지 않으니까. 맞죠? 대꾸라고 하는 건 이러한 비슷한 문장의 구조가 짝이 지어져서 뭔가 이제 형태를 만들어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보고 대꾸적 구성이라고 해.
그러면 물어봅시다. 이렇게 생긴 시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 선지에 유사한 통사 구조를 반복하고 있다. 그럼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그건 맞는 말이지. A랑 B랑 문장 구조가 똑같다고요. 그러면 뭐야? 유사한 문장 구조는 반복이 되고 있어. 대신에 떨어져 있어서 뭐는 안 지어져 있어? 짝은 안 지어져 있어. 그러면 이렇게 짝이 지어져 있다, 나란히 나와 있다가 꼭 문장만 해당할까요? 아닙니다. 연 덩어리 전체도 다 해당해요. 서경별고 생각해봐봐. 지금 한 사람 있다고 하니까 천년을 외로이 살아간들, 다시 구슬이 바위에 떨어진들 끊이야 끊어지겠습니까? 이거는 덩어리잖아. 두 개의 행위죠. 그러고 나서 뭐야? 천년을 외로이 살아간들 믿음이야 끊어지겠습니까? 라고 해서 두 줄 두 줄이 대꾸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덩어리의 구성도 우리가 충분히 대꾸적 구성으로 활용이 될 수 있습니다. 연과 연이, 행과 행이 다 뭐 이런 식으로, 또는 구절도 가능하죠. 그냥 문장 전체는 아니고 그냥 그 일부분의 절로만 해도 가능하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제시가 되고 있는 걸 우리가 대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사한 통사 구조는 전제 조건, 거기에 플러스 짝이 지어져 있으면 대꾸. 알겠죠? 그러면 대꾸법이 활용되었다라고 되어 있는 그 우리가 필기되어 있는 것에서 선지로 유사한 통사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라고 맞는 말이야? 맞는 말이지.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펴보자면 제 위에 우뚝 선 소나무, 바람 불 때마다 흔덕흔덕, 개울에 서 있는 버드나무, 무슨 일 쫓아서 흔들흔들, 어디 위에 어디 위에 무언가 어떠어떠하다, 어디에 있는 무언가 어떠어떠하다. 지금 문장 구조가 서로 반복되고 있단 말이야. 그 다음에 나란히 나열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형태를 보고 이제 대꾸가 활용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보통 대꾸를 사용하면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건 바로 뭐야? 통사 구조의 반복이기 때문에, 반복은 일반적으로 뭘 가져옵니까? 운율, 그리고 강조의 의미를 좀 가져오죠. 자, 그래서 대꾸는요, 리듬감을 형성하거나 또는 부각이 강조죠. 더 강하게 드러내는 거. 그래서 구체화하거나 강조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 500년 도읍지를 필마로 돌아드니, 500년 동안의 도읍지, 고려의 도읍지죠. 고려의 도읍지를 필마, 한 필의 말을 타고 돌아드니, 나 혼자서 돌아드니 산천은 의구하되. 인걸은 훌륭한 인재야. 산천은 산과 강, 자연이죠. 자연은 옛날 그대로인데 인재들은 간대없다. 그래서 뭐뭐는 뭐뭐한데 뭐뭐는 뭐뭐하다 라는 식으로 지금 대꾸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요 문장은 나중에 또 얘기할 거라서, 요 문장이 가지고 있는 의미, 정서, 산천은 옛날 그대로야. 근데 사람은 죽고 없어. 이때 느껴지는 감정이 이제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무상감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래서 이제 자연의 무한성과 그 다음에 인간 사이의 유한성을 이제 대비해서 나타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 거 넘어갈게요. 대비. 그 여러분들, 대비랑 대조의 차이점이 뭐예요? 대비와 대조의 차이 설명해 볼까요? 비교하는 거랑 나란히 나열해 놓는 거. 그러면 뭐가 비교하는 거고 뭐가 나란히 나열해 놓는 거야? 비교하는 게 대비고 나란히 나란히 놓는 게 대조야? 근데 비교하려면요, 혹시 멀리 떨어뜨려 놔야 돼요? 옆에 나란히 놔둬야 돼요? 나란히 놔둬야 돼요. 말에 모순이 생기는데요. 말에 모순이 생기는데요. 비교하는 건 나란히 놔두는 거기 때문에 비교와 나란히를 한 대로 뭉쳐봐. 그럼 걔가 하나야. 또 다른 하나는 뭘까요? 자, 대비라고 하면요, 지금 여기에 사전적인 의미입니다. 근데 문학적인 의미랑 사전적인 의미는 조금 달라요. 근데 일단 사전적인 의미로만 보자면 대비라고 하는 건 뭐야? 맞대어 비교하는 겁니다. 대조는 뭘까요, 그러면?
조금 더 좁은 범위라고 보면 돼요. 왜? 그건 다 할 거야. 괜찮아. 아니 그냥 대조가 뒤에 있으면 조금 그거 없어요. 빼놨어요. 자, 그래서 대조가 근데 사전적인 의미로 이게 지금 교재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겉으로 보면 큰 차이 없어 보여요. 실제로 여러분들 나중에 검색해 보세요. 대비랑 대조는요. 사전적으로만 보면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대비하여 대조를 밝히는 거거든. 그러니까 대비하여 대조를 밝히면 힌트가 있는 거야. 둘 다 결국은 차이를 밝힌다. 차이점에 대해서 얘기한다는 맞아요. 그러면 대비하여 대조를 밝힌다. 뭐가 큰 개념이고 뭐가 좀 더 좁은 개념인 것 같아요? 대비가 큰 거. 대비가 좀 더 큰 개념, 대조가 조금 더 작은 개념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대비라고 하면은 이제 일단은 뭐가 필요하느냐? 맞대는 게 필요해요. 나란히 냅둬야지. 그래야 비교가 가능하지. 대조는 뭐냐면요. 나란히 안 맞대어 놔도 알아서 차이가 드러나는 겁니다. 차이가 드러남이야. 자, 그래서 봐봐봐. 그러니까 대조하다라고 하면 차이를 드러내기 위해서 살피는 거죠. 그러면 대비랑 큰 차이가 없어지니까.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C가 이렇게 있어요. 아까 그 구절 다시 한번 활용해 봅시다. 산천은 의구하되 인걸은 간데 없다 라는 표현이 있어. 자, 이렇게 하면은 산과 강, 그러니까 자연은 옛날 그대로 이 말이거든. 자연은 옛날 그대로인데 인재, 그러니까 훌륭한 인재는 간데 없다고요. 자, 그러면 요게 지금 딱 뭐야? A, B 서로 어떻게 되어 있어? 나란히 맞대어져 있네. 자연사와 인간사를 뭐 한다? 인간사 대비하여 가 되겠죠. 이해돼요? 자, 근데 이런 것도 있는데 시에서 가끔씩 이런 것도 있다. 예를 들어서 1년, 2년, 3년 뭐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을 때 우리 방학 때 했던 작품 중에 대장간의 유혹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었어요. 내가 살다 보면은 마치 플라스틱 물건처럼 느껴질 때가 있대요. 그 플라스틱 물건처럼 느껴질 때 뭐 해버리고 싶다고? 버스에서 뛰어내리고 싶다고. 뛰어내려서 어디로 찾아가고 싶다고? 털보네 대장간을 찾아가고 싶다고요. 털보네 대장간에 가서 뭐가 되고 싶대요? 무쇠낫이 되고 싶답니다. 자, 그냥 이야기 흐름이잖아. 플라스틱처럼 느껴질 때 대장간에 가서 무쇠낫이 되고 싶다 라고 하는 순간 내가 플라스틱으로 느껴지는 거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벗어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가만히 버스에서 뛰어내리지. 털보네 대장간을 찾아갔어요. 찾아가고 싶다라고 돼 있단 말이야. 내가 원하는 거야. 가서 뭐가 되고 싶다고? 무쇠낫이 되고 싶대요. 무쇠낫이 되고 싶다는 건 플라스틱처럼 느껴질 때 무쇠낫으로 바꾸고 싶은 거잖아. 그러면 자연스럽게 뭐의 대조가 느껴져? 플라스틱 물건과 무쇠낫의 대조가 드러나게 되지. 나란히 맞대어 놓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글의 흐름상 자연스럽게 얘네들은 서로보다 반대의 관계다라고 하는 게 의미상으로 생겨나게 되거든. 자, 그래서 이러한 관계가 만들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대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멀리. 대비랑 대조는요 꼭 이렇게만 확인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더 다양하게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옛날에 좀 나이 많으신 선생님들은 아직까지 요즘도 그런 얘기 하신다고 하던데 벌써 눈을 감니? 자, 이제 좀 나이 많으신 선생님, 내가 어릴 때 그렇게 배웠거든요. 대조는 여러 개 중에서도 서로 이제 차이가 느껴지는 것들, 대조. 대비는 둘 사이가 서로 반대인 것들.
뭐 이런 식으로 또 보통 많이 이야기를 해요. 자, 그래서 그게 결국은 나란히 놓여놓고 아니면 이제 떨어져서 있는데도 이제 느껴지고 뭐 이런 걸로 또 이제 일맥상통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선생님은 대비랑 대조가 그냥 똑같은 말이다 라고 얘기하는 선생님도 있기는 해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조금씩은 다르긴 하지만 대조와 대비는 조금씩 이제 다르다. 나란히 배치하는 부분에서 그렇게 우리가 좀 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봐봐봐. 예를 들어서 아까 내가 얘기했듯이 플라스틱 물건처럼 느껴질 때 갖다 내려버리고 싶다고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그러고 나서 무쇠 낫이 되고 싶다고 얘기를 했거든. 그러면 화자 입장에서 플라스틱 물건이 좋은 거야? 무쇠 낫이 좋은 거야? 무쇠 낫이 좋으니까 되고 싶다고 하겠지. 자, 대조든 대비든 마찬가지입니다. 산천은 의구한데 인걸은 간데 없다. 야, 자연은 그대로 있는데 이 그대로 있는 변하지 않는 자연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대단함을 느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밑으로 내려왔을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대비, 대조도 마찬가지야. 활용하면 뭘 느낄 수 있냐면요. 가치의 우위를 은연중에 느낄 수 있습니다. 왜냐면 시라고 하는 건 화자가 만들어내는 세계이기 때문에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 호불호가 보통 분명하거든요. 그러면 불호는 안 좋은 거고요. 호는 좋은 거야. 그러면 대비는요. 무조건 반대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는 좋은 거고 하나는 안 좋은 거야. 둘 다 애매한데 대비가 될 수는 없어요. 맞죠? 그건 나열이지 나열. 그렇죠? 자, 그래서 대비 관계가 만들어지는 건 하나는 좋고 하나는 안 좋은 거기 때문에 은연중에 화자가 가지고 있는 이 가치의 우위를 드러낼 수 있습니다. 알겠죠? 자, 다음 넘어갈게요. 영탄적 표현. 중간중간에 이런 식으로 이 OX 문제 있고 바로 밑에 답 있는데 이런 것들 연습 한번 해보세요. 시간 나면 이런 것들도 여러분 좀 도움이 됩니다. 자, 다시 영탄적 표현을 좀 살펴보면 영탄이라고 하면 우리가 그냥 쉽게 얘기하면 그냥 뭐 감탄사 사용되어 있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뭐 영탄, 놀라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영탄이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영탄이 되게 넓은 범위로 좀 확장해서까지 다 영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본 일반적으로는 그냥 느낌표 붙어 있다. 하구나 라고 얘기하면 이제 영탄적 표현이 사용됐다. 이건 사실 초등학생도 찾을 수 있어요. 맞죠? 자, 그래서 여기서 조금 더 넘어가자면 이 영탄이라고 하는 것들도요. 크게 이제 좀 이렇게 나눠볼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감탄사, 아이구야, 뭐 이런 것들 또 전부 다 감탄사고요. 감탄사를 활용해서 영탄적 표현을 드러낸다 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자, 감탄의 뜻을 나타내거나 또는 어감을 드러내는 조사, 어미로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어랑 이시어는 전부 뭔데? 미안합니다. 호격조사죠. 호격조사. 하늘이 시어. 하늘을 부르는 거야. 자, 그래서 요런 조사들도 다 영탄적 표현입니다. 초혼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서 이제 혼이 되어서 이제 하늘로 올라가야 되는데 그때 초혼의식, 이름을 목 놓아 부르는 의식이 있거든요.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요. 너무 그립고 보고 싶어서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요. 허공 중에 헤어진 이름이요. 산산이 부서진 이름이요. 라고 하면서 이름 이여라고 표현하잖아.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부 영탄적 표현입니다. 그래서 허공에 부서진 이름이요. 대상을 부르는 말과 함께 영탄적 표현을 통해서 뭘 나타내는 거야? 대상에 대한 그리움을 나타내는 영탄적 표현입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알아, 어라 뭐 이런 것들 있죠. 시조의 종장의 첫 음보에서 많이 나오는 것 중에 두어라, 다 제 뜻대로 되는 것이니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들 있죠. 두어러가 아니고 두어라 이런 것들. 자, 다음 군화는 다 알 거고요. 노라, 도다, 어이할고
뭐뭐 하리오, 어찌 하리오 이런 것들도 다 영탄적인 표현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예외 없이 영탄적인 것들, 요 노라 이거 진짜 많이 나옵니다. 뭐 밤중에 한숨 짓는다 하노라 뭐 이런 식으로. 그럼 이 노라가 사실은 고전에서 많이 쓰이는 말인데 이 노라는 무슨 말이랑 똑같으냐? 군화랑 똑같은 말입니다. 뭐뭐인가 하노라라고 하면 뭐뭐인가 하는구나 이 말이야. 자, 그래서 노라랑 도다 있으면 그냥 무조건 영탄입니다. 이건 예외 없어. 알겠죠? 노라는 무조건 영탄. 자, 그래서 지금 자신의 아들이 죽었는데, 자, 고운 폐혈관이 찢어진 채로, 너는 산새처럼 날아갔구나. 여기에서 뭐가 느껴져? 영탄적 표현이 느껴지는 거죠. 자, 드러내고 싶은 감정은 뭔데? 아들을 잃은 슬픔이야. 자, 다음. 산산이 부서진 이름이요. 허공 중에 헤어진 이름이요. 불러도 주인 없는 이름이요.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요. 이요. 심지어 뭐까지? 느낌표까지 사용되고 있는 거. 슬픔의 감정에 대해서 나타내고 있죠. 그리움. 자,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영탄적 표현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효과들, 이제 정서를 표출하는 것. 그 다음에 단호함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대상에 대한 경외감을 나타내기도 하고요. 대상의 속성을 예찬하기도 하고요. 감탄하기도 하죠. 감탄사를 사용하면 뭐 감탄하기도 하죠. 예찬, 칭찬, 경외. 사실 이 세 개는 좀 비슷한 감정이기도 합니다. 경외가 무슨 뜻인데? 경외감이 뭐야? 존경스러워. 존경스러움과 좀 비슷한 느낌이긴 합니다. 조금 이따 우리 경외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 이제 대상에 대한 경외, 그러니까 대단함을 느끼는 거야. 그래서 그 대단함에 대해서 정말 뭐 아름답도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자, 다음 넘어갑시다. 의인화, 인격화. 우리가 보통 비유법에서 의인법을 사용한다 라고 하면은 의인법의 뜻이 뭐야? 사람이 아닌 대상을 사람처럼 표현하는 비유 방법을 의인법이라고 하죠. 이건 이제 중학교 교과서에 그대로 그렇게 적혀 있잖아. 자, 사람이 아닌 대상을 사람처럼 표현한다. 자, 그럼 인격화는 뭔데? 사람이 아닌 대상을 인격이 있는 존재로, 사람의 격이 있는 존재로 판단하는 거야. 그것도 넓은 범위에서는 뭐에 포함된다고요? 의인화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느티나무를 보면서 느티나무야 너는 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느티나무를 보고 마치 사람을 대하듯이 너라고 표현하잖아. 느티나무를 보고 너라고 얘기하는 순간 바로 의인법입니다. 왜? 대상을 마치 사람처럼 대했기 때문인 거야. 알겠죠? 그래서 그 대상을 보고 너라고 얘기한다. 전부 의인화고요. 그 다음에 그냥 예를 들어서 달님이시여 라고 하면서 달님을 불러. 이것도 전부 의인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느티나무를 보면서 야! 불러요. 의인화입니다. 알겠죠? 시 안에서. 알겠죠? 시 안에서. 소설에서 그러면 그냥 미친놈이고요. 알겠죠? 자, 그래서 시 안에서 느티나무를 보면서 야! 라고 부르면 야라는 말 자체가 대화체잖아. 대화체는 내가 말했기 때문에 화자가 있으면 누구도 있어요. 청자도 있는 거야. 청자를 누구로 설정하면? 청자를 자연물로 설정하면 인격화, 그러니까 의인화가 된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의인화된 대상이 드러난다라고 하면 그러면 맞는 말이라고 봐야겠죠? 그게 끝입니다. 넘어갑시다. 점층. 자, 점층은요, 자, 뜻을 점점 강하게 하거나, 크게 하거나, 높게 하거나,
넓게 하거나 플러스 점점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거나 점 이렇게 표현하는 방식을 우리는 점층법이라고 하고요. 여러분들 지난 시험범위에 점층법 사용되어 있던 시 구절 뭐였어? 처음 봐? 뭐시 뭐야? 뭐라고 적고 있냐? 뭐야? 눈은 살아있다. 그 다음 뭐예요? 떨어진 눈은 살아있다. 그 다음 뭐였어? 마당 위에 떨어진 눈은 살아있다. 쭉. 맞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구조를 보고도 뭐라고 얘기했었어? 점층적 구조라고 얘기를 했었잖아. 맞죠? 자, 그래서 이렇게 나아가는 게 지금 뭐야? 이 눈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거거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아가는 것도 우리가 전부 점층법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점층은 일반적으로 무엇을 좀 불러올 수밖에 없냐면요. 좀 나열이 될 수밖에 없어요. 뭐 하고 그 다음에 뭐고 그 다음에 뭐고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나열이 좀 되는 경우가 많지. 아닌 경우도 있어요. 왜냐면 나열을 하지 않고도 점층적으로 이렇게 점점점 이제 깊어질 수 있거든요. 그 대상에 대한 의미가. 그 수라라고 하는 시에서 보면 그랬죠. 거미 이야기 쭉 쓸어보내다가 그 다음에 가슴이 짜릿한다. 그 다음에 뭐 가슴이 서러워진다 이렇게 나오잖아. 맞죠?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은 나열은 아니란 말이야. 그냥 이제 자연스럽게 서사적인 흐름 안에서도 점점점 깊어질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점층적으로 지금 감정이 더 강해지고 깊어지는 걸 말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꼭 나열을 불러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나열해서 쓰는 방법이 점층적인 어떤 거를 전달하기에 가장 쉬운 방법이긴 하죠. 자, 그래서 밑에 나와 있는 작품을 보자면, 자, 요거는 겨울나무로부터 봄나무에로, 그래서 겨울을 버티던 나무에서 봄나무로 넘어가는 그 과정에 있는 시입니다. 과정을 이제 나타내는 시야. 자, 겨울을 버티면서 거부하는, 그러니까 추위를 버티면서 거부한 거야. 끝까지 버틴 거죠. 영하에서 영상으로, 영상에서 영상 5도, 영상 5도에서 영상 13도, 지상으로 점점점 뭐 하고 있어? 온도가 높아지고 있어요. 지상으로 올라오고 있어요. 밀고 간다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점층적으로 온도가 높아지고 있는데 지상으로 밀고 간다고 했으니 제목이 나무니까 누가 밀고 가는 거야? 나무가 밀고 가는 거겠죠. 나무가 가지고 있는 무슨 힘? 생명력. 자, 그래서 나무가 가지고 있는 이 생명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거를 더욱더 이제 강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점점점 낮은 온도부터 추울 때부터 이제 봄날로 따뜻해지잖아. 봄으로 점점 따뜻해질 때마다 나무들이 점점 밀고 올라오는 모습들을 나타내기 위해서 표현한 점층법이죠. 자, 여기까지 하고요. 넘어갑시다. 다음 편 함축. 자, 우리가 함축이라고 하면은 요건 이제 중학생 때부터 많이 쓰던 표현이잖아. 맞죠? 자, 그래서 뜻이나 이런 걸 보자면 여러 가지 이 뜻을 암시하거나 내포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함축적이다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뜻이 그러하다면 보통 이런 함축은 어떤 방식으로 사용되는데 상징, 비유, 생략, 우회적 표현 이런 것들로 우리가 형상화를 하죠. 다송아! 상징의 뜻이 뭘까요, 여러분들? 이거 중학교 1학년 서술형 시험범인데 상징의 뜻이 뭘까요? 상징 다 썼는데 여러분들 중학교 1학년 때 시험을 안 쳤구나 여러분들 세대는 이런 다른 걸로 나타내는 거. 무엇을 무엇으로 나타내는 거?
추상적인걸? 맞습니다. 추상적 대상을 구체적 대상으로 나타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상징을 사용하면 길이가 길어질까요? 짧아질까요? 짧아지는 게 일반적인 거야. 그러니까 추상적으로 막 복잡하게 말하고 싶은 이거를 단어 하나로 탁 얘기하는 거야. 그렇죠? 자,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상징 표현 방법을 안 들고 왔는데 우리가 너무 좀 일반적으로 아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위에 상징이라고 하면 상징은요 굉장히 우리가 복잡하게 길게 풀어내야 되는 어떤 관념적인 것들을 굉장히 단순한 단어 하나로 퉁쳐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 때나 퉁치면 다 의미가 만들어집니까? 안 만들어집니다. 상징은 항상 뭐가 필요할까요? 문화적, 역사적, 문맥적 맥락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걸 알지 못하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바로 상징입니다. 그게 바로 비유와의 큰 차이점이에요. 예를 들어서 진짜 찰떡같이 쓴 비유가 있다고 칩시다. 찰떡같이 쓴 비유는요 300년이 지나도 이해가 됩니다. 찰떡같이 쓴 비유는. 근데 상징은요 시간이 지나잖아요. 그러면 그때 시대적 배경을 알지 못하고서는, 그때의 문화적 배경을 알지 못하고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왜 우리가 보통 시조 같은 경우에 평시조 있죠, 여러분들. 평시조 3장 6부 45자 이내에 딱 그 뷰를 맞춰가지고 쓴 것들, 얘네들이 뭐가 뛰어나다고 합니까? 함축성이 뛰어나다고 얘기한단 말이야. 얘네들이 함축성이 뛰어나다고 얘기하는 이유가 뭔데? 만들 때 얘는 뭘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 글자 수를 고려해야 되기 때문이야. 고려가 아니고 제한이 필요하거든. 제한이 있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제한된 크기 안에서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모든 것들을 전달하고자 하니 뭐가 필요한 거야? 상징적인 단어들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보통 왜 예시를 들자면 4대부들이 쓰는 평시조 중에서 상징적 시호로 가장 많이 쓰이는 것들이 뭡니까? 뭘까요? 아는 거 다 생각해봐. 대나무. 오! 자연물이죠, 자연물. 자, 마침 대나무 얘기했으니까 대나무를 포함해서 이 네 개를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네. 맞아요. 사 군자라고 부르죠. 군자가 뭐야? 이제 유교적으로 덕망 있는 사람, 훌륭한 사람들을 군자라고 부르죠. 그래서 식물 중에서 군자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는 4개의 식물이 있습니다. 뭐 있어요? 매화. 또 대나무. 대나무도 많은데 또 순서대로 난, 그 다음 국, 죽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보통 매난국죽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자, 거기에 플러스 뭐까지 포함하면 사군자 플러스 소나무, 송이죠. 까지 포함하면 이 5개 식물들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예외 없이 지조와. 지주와 절개를 상징합니다. 맞죠? 청송묵죽 푸른 나무가 맞죠? 눈이 온들 변하니까 변하지 않는다고요. 맞죠? 자, 그래서 청송녹죽이라고 하면 푸른 소나무와 대나무를 뜻하는 거잖아. 맞죠? 그게 뭘 상징하는 거야? 춘향이가 가지고 있는 절개를 상징하는 거잖아. 맞죠? 자, 그래서 보자면 우리가 사군자의 매화, 그 다음 난초, 국화, 그 다음에 죽은 대나무죠. 매화를 왜 군자처럼 칭찬합니까? 매화의 칭찬할 점. 이거 유교적 사상이에요. 유교적 사상. 그러니까 그때의 문화적 배경이죠. 문화적 배경으로 매화의 칭찬할 점이 뭡니까?
매화가 왜 군자야? 일찍 피니까. 언제? 겨울에. 겨울 끝나자마자 완전 초봄에 개화하죠. 다른 꽃들은 추워서 무서워서 아무도 고개를 못 들고 있을 때 자기 혼자 꿋꿋하게 고개를 펼치고 얼은 땅을 뚫고 피어난단 말이야. 그래서 보통 한 2, 3월 아직까지 우리 부산은 그럴 일 없지만 서울은 아직까지 봄눈이 내리고 있을 때 그때 피어난다고요. 자, 그래서 남들은 다 추워서 피어나지도 못할 때 자기 혼자 피어나는 지주와 절개인 거야. 자, 다음 난초는요. 왜 그럴까요? 난초는요. 꽃이 언제 피냐면요. 척박한 환경에서 개화합니다. 그러니까 난초의 꽃을 보려면요. 적당히 척박한 환경을 만들어줘야 돼요. 물도 안 주고 영양분도 안 줘야 돼. 그래야지 그때 꽃이 펴요. 그래서 난초가 꽃이 피면 이제 죽을 때가 다 됐다는 거죠. 관리해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척박한 환경에 개화한다는 게 우리가 소위 말해 난세에 영웅 난다라는 말이 있잖아. 안 좋은 시대에 영웅이 태어난다고. 그런 것처럼 시대가 안 좋을 때, 시대가 너무 무시무시할 때 다들 고개 숙이고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는데 자기 혼자 꿋꿋하게 고개를 들면서 이건 옳지 않다 라고 얘기하는 그런 지주와 절개, 이런 것들이 이제 군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자, 다음 국화는 언제 핍니까? 여러분들 동동 안 했나 나랑? 안 했구나. 가을에 개화죠. 가을은 무슨 계절? 소멸의 계절. 그래서 제막매가에서도 왜 어느 가을 이른 바람이라고 얘기하잖아. 가을이 어떤 죽음이나 소멸의 이미지가 있기 때문이거든. 자, 그래서 목소리가 나온다. 큰일 났네. 가을이 이제 잎이 다 지는 때란 말이야. 근데 국화는 그때 피거든. 노랗게. 그래서 남들 다 죽고 있을 때 자기 혼자 피어나는 이제 꽃이라고 해서 지주와 절개를 상징하죠. 자, 이 얘기를 하는 이유, 이 대나무 때문입니다. 대나무 칭찬할 점 몇 개? 3개입니다. 이거 여러분들 그 중학교에 따라서 중학교 1학년 단원에 이거 읽기도 했어요. 혹시 중학교 1학년에 오우가라고 하는 시조를 배운 학생 있나요? 저요. 그럼 이제 천재 박교과서네 사진여중 나왔던 학생들은 다 했겠네요. 그렇죠? 자, 그럼 봅시다. 대나무의 칭찬할 점. 그 오우가 할 때 5개의 친구가 뭐 했어? 수석과 송죽이라 라고 해서 이제 물, 돌, 그 다음에 소나무, 대나무, 바위 뭐 이렇게 해서 이제 5개였죠. 대나무 칭찬할 점이 그 시에 3개가 있거든요. 뭘까요? 대나무의 성질 뭐라고요? 그렇지, 고등. 뭘 상징합니까? 고든 거니까 뭔가 정직하고 청렴한 거, 강직한 거, 뭐 이런 성질이겠죠. 두 번째, 대나무의 성질. 아까 얘기했잖아. 청송독주 푸른 나무가 눈이 온들 변하니까 겨울에 자라요. 푸른색을 유지한다. 자, 그래서 사계절 푸름, 푸르름. 무엇을 상징? 지조. 그치, 지조. 일편단심. 변하지 않는다. 불변. 다음 마지막 뭘까요? 오, 속이 비어있다는 무엇을 상징? 욕심 없음. 좀 어거지 같죠? 네. 근데 그때는 이거였어. 이게 문화적 배경이 다른 거야.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상징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상징 체계는요, 그 어떤 맥락을 알지 못하면 이해하기 좀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눈은 살아있다, 마당에 저기 눈은 살아있다, 뭔 눈은 살아있다, 젊은 시인이요 기침을 하자라고 하는데 기침이랑 그 다음에 눈이랑 그게 뭐 저기 궁부독자나 이런 걸 상징한다고 어떻게 알아? 맥락을 알아야지만 아는 것이. 그렇죠? 그래서 상징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그 맥락을 알아야 되는 건데 왜 이렇게 표현한다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뭐라고? 봐봐. 나 대나무 같다 라고 하는 이 한마디로 뭘 표현할 수 있어? 이 세 개를 한꺼번에 퉁칠 수 있다고요. 맞죠?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함축성인 거지.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런 상징적인 표현들 또는 비유적인 표현, 우회적인 표현을 통해서 이제
좀 함축성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자, 다음 희화화 할 거 많다. 그 시간이 빨리 가냐? 반도 안 한 것 같은데. 자, 희화화. 희화화는 쉽죠? 뜻은 뭐야? 웃기는. 그렇죠. 우스꽝스럽게 만드는 거죠. 자, 근데 봐봐봐. 우리가 대상을 우스꽝스럽게 만든다 라고 하는 게 있고요. 대상 자체가 웃기다랑 대상을 우스꽝스럽게 만들다는 좀 다릅니다. 생각해봐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 친구가 있는데 왜 그런 친구 꼭 있지 않나요? 하루에 한 번씩 시트콤 찍는 친구 없나요? 혹시 주변에? 삶이 시트콤인 친구가 있어요. 혹시 본인이야? 아, 아니야? 그 친구들 중에 보면 삶이 시트콤인 친구들이 있거든요. 걔를 보면 걔가 시트콤처럼 사는 건 희화화야? 아닙니다. 걔는 그냥 지가 해학적으로 사는 거야. 그건 해학성이 드러나는 거야. 그 사람의 삶에. 근데 걔를 보면서 꼭 우스꽝스럽게 그 사람을 깔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야? 희화화입니다. 그 사람이 웃기게 산다고 우습다고 얘기할 수 있는 권리는 없잖아.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간관계에서는. 맞죠? 그런데 내가 그 대상을 우습게 여기는 건 기본적으로 뭐가 있는 거야? 그 대상을 깔보는 의미가 있는 거야. 그러면 문학작품 안에서 대상을 왜 우스꽝스럽게 깔볼까요? 웃음을 유발함으로써 뭘 좀 가졌으면 좋겠어서 그 대상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가졌으면 좋겠어서. 그러니까 문학작품은 일반적으로 욕먹을 놈을 웃기게 표현하는 거야. 여러분 혹시 이 수업에서 그 미스터 방 했나요? 나랑 안 했어? 이런. 태평천안 했나요? 안 했어요? 했어? 모르겠어요가 진짜. 자, 미스터 방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어요. 이 미스터 방이라고 하는 소설, 근데 여러분들 교과서에 있어. 아마 하게 될 거야. 기말이든 중간이든. 안 적어도 되고요. 여기에 미스터 방이라고 하는 방상복이라고 하는 놈이 있어요. 그리고 백주사라고 하는 놈이 있습니다. 이 소설은요, 서술자가 개입을 좀 많이 해요. 개입을 많이 해가지고 얘네들 생김새를 마치 뭐처럼 얘기하냐면요, 무슨 생쥐같이 생긴 놈들을 막 묘사를 해요. 묘사를 해가지고 이 방상복이 미스터 방이라는 소리를 듣는데 이제 일제강점기 때는 구두닦기였거든. 일제강점기가 끝나고 나서 일제강점기 때 이 미국 말 영어를 조금 할 줄 안다는 이유만으로 해방되고 나서 사람들 앞에서 떵떵거리는 거야. 미군 소위의 통역일을 맡게 되면서. 왜냐면 그때 사람들은 영어가 완전히 이제 알 수 없는 언어였기 때문에 조금 할 수 안다는 이제 이유로 신분이 완전히 급격하게 변해버린단 말이야. 백주사는요, 친일파였어. 그래서 이 일제시대 때 떵떵거리다가 일제가 끝나자마자 너무 악랄한 친일파여가지고 마을 사람들이 몽둥이 들고 이 사람 집에 쳐들어가가지고 다 때려 부숴요. 사람들도 내지라고요. 그래가지고 겨우 도망쳐 나왔단 말이야. 이 백주사가 미스터방 찾아가가지고 내가 이 마을 사람들한테 복수해야 되는데 도움 좀 달라고 해요. 미스터방이 나만 믿으라면서 내가 다 해주겠다면서 앞에 있는 탕수육을 손으로 막 이렇게 집어먹어요. 그 모습을 아주 개걸스럽게 표현해놨단 말이야. 왜 그렇게 표현하는데? 둘 다 소설에서 뭐 할 놈들이기 때문에, 욕먹어도 싼 놈들이기 때문에. 이해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상을 우스꽝스럽게 표현하는 건 이제 다 그런 건 아닙니다. 다 그런 건 아닌데, 일반적으로 사회 구조의 불합리라든지 허세라든지 이런 부정적인 양상에 대해서 비판적 인식을 유발하는 목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100%는 아니지만. 그래서 해학이나 풍자의 효과로 넘어가는데, 해학은 그러면 뭔데? 백주사랑 미스터 방을 누가 희화화한 거야? 서술자. 그렇지. 서술자가 의도를 가지고 희화화한 거거든. 우스꽝스럽게. 해학은 뭔데? 그냥 지가 우스꽝스러운 거야. 그냥 모습 자체가 또는 상황 자체가 우스꽝스러운 거야. 동백꽃 생각해보세요.
동백꽃의 나는요 전 국민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을 지만 몰라요. 뭘 모르는데? 정순이의 마음을 전 국민이 다 알아요. 여러분도 알고 나도 알고요. 여러분 부모님도 알아요. 다 아는데 누구만 몰라? 지만 모르거든. 전 국민이 다 아는 사실을 지만 모르기 때문에 뭐가 생겨? 우스운 일이 생긴단 말이야. 도대체 정순이가 왜 이러는지도 모르고 씩씩거리면서 뭐하고 있어? 이 수탉한테 고추장 먹이고 있단 말이야. 이해돼요? 울면서 정순이가 너 이다음부터 안 그럴 테야? 라고 하니까 뭘 안 그런지도 모르면서 하고 있단 말이야. 왜 하는데? 뭔 상황인지 모르니까 전 국민이 다 알지만 그때 생겨나는 이 우스꽝스러움이 이 동백꽃에서 나를 비판하기 위함입니까? 아니죠. 주제가 뭔데? 노란 동백꽃의 주제가 뭐야? 다 적었잖아 서술형으로. 뭐야? 풋풋한 첫사랑. 소년과 소녀의 순수한 사랑이죠. 풋풋한 사랑. 그걸 드러내기 위함이거든. 그래서 해학은요 대상에 대한 일반적으로 뭘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냐면요 동정이나 연민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는 아니지만. 그래서 이 정순이의 마음을 모르는 나를 보면서 으이구 저 모자란 놈, 저 모질이 같은 놈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미워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이해되죠? 자, 그래서 해학과 희화화의 차이가 여기서 조금 드러납니다. 굳이 대비를 하자면. 또는 해학성이 드러나는 많은 작품들이 뭐가 있냐면 사설 시조 중에 이제 여성 화자가 드러나는 사설 시조들 있죠. 님이 오마 학원을 님이 오신다고 하셔서 대문 나가 중문 나가 문지방 위에 치달아가지고 버선 쥐고 신발 쉬고 님비군비 곤비님비 이방 천방지방 진대 마른데 가리지 않고 워렁충창 달려가서 봤더니 누구야? 님이 아니고 내가 작년에 갉아먹긴 주출이 상대야. 그래서 못 쳐라. 반일지망정 행여 낮이었으면 남 웃길 뻔했구나 라고 하면서 아이고 다행이다 온데 막 흙탕을 다 튀어놓고 맞죠? 상황 자체가 우스꽝스러운 겁니다. 그 화자를 비판하고자 하는 의미나 이런 건 없고요. 상황 자체가 굉장히 우스꽝스럽게 그려진 거지. 맞죠?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해학적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렇죠? 자, 다음 넘어갑시다. 시간의 흐름. 여러분들 이번 시험 기간에 시험 범위에 3인국 들어가나요? 송민국은 작년에 했고 할 것 같은데 왠지 교과서에 송민국이 있잖아. 근데 송민국 이미 여러분 시험 쳤잖아. 작년에. 작년에 3인국도 했어? 네. 아 그래? 자 그럼 물어봅시다. 그럼 빼. 자 바로 물어볼게. 뭔 말이야? 좋은 말이군요. 교훈을 얻었어? 영양? 시험 쳤다면서요? 그래서 3인도 맞아? 아니 서민국 그 대충 줄거리랑 송민국이랑 비교하는 거. 아 맞아요 그런 거 했어요. 본문은 안 했어요. 보면은 그거 안 한 거지. 아니 대충 같이 읽고 어쨌든 시험 보기 들어가게 됐어요 3인. 아 근데 이제 시험 자체는 안 나온 거네. 나왔어요. 구절이 나왔어? 그 쌤이 찌퍼 중에 있었어요. 그 뭐지 매화인가? 맞아 매화. 그런 거. 아 매화를 님에게 보내고자. 네, 그런 이제. 거 특징 이런 거. 알겠어. 자 염은 더위, 양은 추위. 여기까지. 염량이 때를 알아 가는 듯 꽂혀오니. 오 좋은 말이군요. 뜻 물어보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고요? 그러니까 일단 때를 알아. 네. 가는 듯 꽂혀오니. 네. 뭔 말일까요? 근데 더위랑 영양이- 추위가 어. 같이 있을 수 있어요. 이게 어떻게 같이 갔다 같이 와요? 같이 더위랑 간다는 얘기는 한 적이 없어요. 가는 듯 고통은 이거 염량이가 한 단어라면서요. 한 단어긴 하지만 더위와 추위인데 같이 있을 수 없으면은 따로 갔다 올 수도 있겠지. 그죠? 따로 갔다 온다면 네. 뭐가 될까요? 갔다 온. 갔다 왔는구나. 갔다 오면은 혹시 뭐가 변해 있을까요? 뭐라고요? 계절이 조금 더 나아가서 날씨.
해가 바뀌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나이를 한 살 더 먹게 되겠죠. 더위랑 추위가 한 번 왔다 가면 여러분들 세포가 1년 늙는다고요. 자, 그래서 잘 보세요. 염량이라고 하는 건 더위와 추위야. 때를 알아 가는 듯 꽂혀오니 염량. 이 때를 알아서 가자마자 돌아온다고요. 말하고자 하는 게 뭔데? 1년이 지났다. 1년이 지났다가 아니라 세월이 빠르게 지남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1년이잖아. 이게 염량은 1년이야. 1년이 때를 알아 가는 듯 꽂혀오니 가자마자 다시 돌아온다고요. 새로운 1년이, 새로운 염량이. 여러분들은 느껴본 적 없는 감정이겠죠. 벌써 2026년이야 라고 하는 이제 사람들 있잖아. 그렇죠? 세월이 아주 빠르게 지나가는 걸 염량이 때를 알아 가는 듯 꽂혀오니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럼 생각해봐봐. 얘는 시간의 흐름이라는 말이 있고 시간의 지속이라는 말이 있는데 당시에 고등학교 3학년 그 수능 기출이었나 모고 기출이었나 기억이 안 나는데 기출 때 틀린 선지로 뭐가 있었냐면요. 시간의 지속이라는 말이 있었거든요. 자, 염량이 때를 알아서 가는 듯 고쳐왔으니까 나는 또 염량이야. 염량이 가자마자 돌아와서 또 염량이야. 시간의 지속입니까? 자, 우리가 시간의 지속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양 이렇게 돼야 지속이야. 길어져야 돼요. 근데 염량이 때를 알아서 가는 듯 고쳐왔다는 건 염량 이렇게 됐다는 거야. 해가 바뀌었다고요. 맞죠? 자,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보면서 뭐라고 얘기한다고? 시간의 흐름에 따른 표현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염량이 때를 알아가는 듯 고쳐오니 라고 하면 염량 계속 변해가는 거야.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시간의 흐름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시간의 흐름은 반드시 무엇을 가져와? 변화를 가져옵니다. 세월이 지났잖아. 세월이 변했잖아. 시간의 지속은요. 여전히 더위야. 이게 지속이야. 알겠죠? 자, 그래서 지금 위에 살펴보자면 이런 식으로 과거, 현재, 미래로 나아가거나 변하죠. 유년 시절, 성인, 봄, 여름, 가을, 겨울 변하는 거, 봄에서부터 가을까지 뭐 이런 것들이 전부 우리가 얘기하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전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요 본문에 요게 이제 저기 이웃사의 광야라고 하는 작품인데 요거까지만 보고 시겠습니다. 자, 까마득한 날에 하늘이 처음 열린답니다. 하늘이 처음 열린 걸 우리가 세 글자로 뭐라고 하는데? 세 글자요? 예. 하늘이 처음 열린 날이 언제야? 천절. 개천절이죠. 난 전 시간에 이거 물어보는데 아무도 대답 못 해가지고 10월 3일 놀지 다르잖아요. 말라고. 그렇지, 다르네. 역시. 그렇죠. 개천절이죠. 개천절. 개천절이 누구랑 관련돼 있는 날이야? 단군. 오! 다른. 역시 어렸을 때 전래동화를 좀 읽었어요. 그렇죠? 단군 신화와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까마득한 날에 하늘이 처음 열렸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단기라고 하잖아. 혹시 기원전 몇 년인지 압니까? 2000년. 2333년이죠. 기원전. 자, 그래서 이 까마득한 날, 그러면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거야? 이 날을 태초의 날이라고 얘기할 거야. 어디 닭 우는 소리 들렸으랴라고 했으니까 들렸다는 거야, 안 들렸다는 거야? 안 들렸다는 거야. 소리적인 표현이다, 그렇죠? 안 들렸다는 겁니다. 소리 없었어.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태초에 하늘이 열렸을 때 아무것도 없었다는 뜻입니다. 아무것도 없던 세상. 자, 다음 넘어와서요. 모든 산맥들이 바다를 연모에 휘달릴 때도,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이 아무것도 없는 세상에 산맥들이 생겨나는 걸 말합니다. 그걸 지금 산맥들이 바다를 연모해서 휘달린다고 표현하는 거거든. 이거 이제 이미지로 그리면 쉬운데 굳이 그럴 필요는 없고, 광야가 무슨 뜻이야? 광야가 뭔데? 넓은 넓은 땅. 땅. 무슨 땅인데? 뭘 아무것도 없는 땅이야, 이씨. 아니요. 초원.
그쵸. 음. 그 에스파가 사람 다 망쳐놨어요. 아무것도 나도 없는 그 땅은 생각했는데, 황무지고요, 광야. 여러분들. 광야는요, 넓은 들판입니다. 풀이 피어 있어요. 자, 다시. 자, 넓은 들판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모든 산맥들이 막 생겨나. 바다의 연모에 휘달릴 때도 차마 이곳, 이 광야는 침범하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니까 이 광야는 내가 볼 때 산맥들이 주변에 다 생겨날 때도 여기는 지켜졌다는 거야. 이 광야라는 거야. 신성한 곳이죠. 자, 끊임없는 광음이 뭘까요? 이거는 여러분들 올해 그 수능 특강에도 이 단어가 좀 있던데, 빛광자죠. 음은 우리가 여름에 녹음이 우거진다라고 하잖아. 녹음할 때 음이 뭐야? 그것도 조만간 해야 되겠구만. 자, 음은요 그늘을 뜻합니다. 빛과 그늘이야. 그럼 이건 뭘 뜻할까요? 아까 염량은 1년이었어. 빛그늘은? 하루. 오, 그렇지. 하루. 어. 사람이 갑자기 똑똑해진 것 같아. 나도 그렇게 느껴. 방학 내내 얼굴 시커멓게 해가지고 마치 그 술 먹고 숙취 있는 사람처럼 앉아있더니 학기 시작하니까 갑자기 사람이 됐네요. 자, 봅시다. 끊임없는 광음, 그러니까 빛과 그늘을 하루죠. 부지런히 계절이 피어선치고. 자, 그러면 이것도 끊임없는 광음이라고 해서 광음이야? 아니죠. 광음이 끝도 없다고요. 뭐야? 시간의 흐름. 계절이 피었다 진다고요. 시간의 흐름. 비로소 큰 강물이 길을 열었다는데, 이 강물은 현대 문명을 뜻하거든요. 자, 그래서 이 전체적으로도 무슨 전개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까마득한 날에 태초죠. 그 다음 뭐야? 산맥들이 생겨날 때죠. 그 다음 뭐야? 문명이 생겨날 때죠. 무엇의 흐름? 시간의 흐름이 나타나죠. 그래서 시간의 흐름에 따른 전개의 대표적인 작품이 이겁니다. 자, 그래서 요 구절은요, 여러분들 학교 시험에서 선지로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야. 시간의 흐름과 관련해서. 알겠죠? 자, 다음 이 아니고 잠깐 쉬었다가 봅시다.